안녕하십니까. 민생을 최우선으로 민생정당, 실용정당, 경제정당, 우리 바른미래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과 함께하는 통쾌하고 소통하는 통로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통통.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속 시원하게 진단하고 또 이제 파헤치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위하는 정치 시사 토크.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 소개부터 해야죠. 저 MC를 맡은 바른미래당 최혜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저와 함께 토크를 해주실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셨던 김동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청년당원 안 빠지죠 항상. 네. 우리 장지은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념장 장지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지난 방송까지 조회수를 보니까 한 3,000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해당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오늘 회로 저희가 5,000회 이상을 찍고 이번 주 안에는 아무튼 10,000회를 찍으면서 우리가 7회까지 맞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걸로 저도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기대 유독 한번 해보자. 최희배 의원님 방송이 좀 더 조회수가 높았던 경향을 또 봤기 때문에 예. 오늘 방송은 또 조회수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보다 오늘은 또 우리 김동철 의원님 나오셨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팟캐스트 출연하셨었죠? 그때 비대위원장 시절에. 원내대표 시절이죠. 원내대표 시절이신가? 원내대표 시절에 예. 지난 4월에 예. 바담바담에 예, 우리 장지훈 청년과 함께 같이 출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그때 그 팬이 얼마나 구성이 됐을까 한번 오늘 또 조회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 살만합니까? 예. 뭐냐? 우리 문재인 정부의 노동과 일자리의 정책에 대해서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이제 좀 우리가 뭐랄까 최근에 고용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들으면서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뭔가 좀 더 나은 정책을 또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오늘은 진짜 깊게 좀 파헤치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님이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또 굉장한 활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우리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나누면서 가벼운가요? 좀 무거운가요? 우울한가요? 아무튼 좀 99년 이후에 최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청년 실업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럴까요? 예. 근데 청년 실업률 포함해서 각종 고용지표, 경제 통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올해 이제 15년째 정치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한 1년 정도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이거 정말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무슨 방송 장악하려고 막 하고 한 데를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 했을 때도 저는 그때 이명박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했지만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박근혜 정부 때 막 그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문제 하나도 제대로 아예 국정을 아예 등한시해 버렸으니까. 예. 참 대통령 한심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무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권은 실패할지 몰라도 나라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권도 실패하지만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차라리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발 문재인 정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말아버려라. 그러면 나라가 실패의 길로 많은 길로를 가지는 않지 않겠냐.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정말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하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또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할 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년 실업률이 10%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체감 청년 실업률은 23%고. 근데 실은 뭐 꼭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전반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이야기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간 취업자 증가폭이 한 36만 개가 됐어요. 일자리가 36만 개가 늘었다고요. 근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금년에 원래 당초 목표는 일자리 그 취업자 증가폭을 일자리 증가폭을 한 32만 개로 잡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잡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8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로 뚝 떨어져 가지고 3,000명이 뭡니까 이게? 예? 근데 더 이건 진짜 얼마나 이 숫자가 비관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17만 3천 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17만 3천 개 일자리를 안 만들었더라면 민간에서 17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아니 이 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3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 일자리를 17만 개를 없애버린다. 이게 지금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뭡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 청년 실업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40대를 보자고요. 40대. 40대 취업자 증가폭이 27년 만에 19만 1,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19만 1,000명이. 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는 40대가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경제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자녀들 학교 보내고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나이대인데 이게 이 취업자가 19만 1,000명이 감소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안 무겁다면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진짜 이 통계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들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장지훈 청년이 아무래도 또 친구 또래들 청년들 또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어때요? 요즘 취업 현장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취업 인구에 속하죠. 저도 이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구인구직 어플을 들어가 보면 너무나 체감이 돼요.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일자리가 없다. 일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아침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 노가다 자리마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젊은 인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댓글을 또 어떤 댓글을 봤냐면은 아까 김동철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이어서 대통령이 실직해야 청년들이 취직한다. 이런 말까지 봤거든요. 슬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안 하면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가만히라도 있으면 저희가 뭐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목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뭘 안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럴 정도로 지금의 이제 내용들 그 비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럼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등등 한번 좀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1년 지금 이제 넘었는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제는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될 시기인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고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론이란 게 그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서 국내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면은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래서 다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득이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쳤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최저임금 인상이었거든요. 우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또 김동철 의원님께서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네. 최저임금 뭐 인상 급격한 인상 2년 예. 동안 29%나 되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 기업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없죠. 예. 문제는 그 인상폭이 너무나 급격해가지고 네. 예. 과도해가지고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할지 모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정부가 2년 동안에 29%를 인상을 해버리니까 그 한계 선상에 있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한계 선상의 기업이라는 게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아주 그 광화문에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하소연을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네. 자, 이 정부는 지금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무슨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정책실장, 뭐 청와대 대변인까지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네. 뭐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고 청와대 대변인은 뭐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통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간단하게 증거를 하나 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이 큰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네? 최저임금에 영향이 큰 데가 무슨 반도체가 최저임금 영향 받습니까? 아니죠. 무슨 네. 자동차가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큰 업종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편의점 예. 등의 도소매업입니다. 도소매업이요. 예. 골목 상권들. 예. 거기서 12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음. 또 음식 숙박업 다 대표적인 서민들의 음식 업종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음식 숙박업에서 7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또 경비 청소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경비원 청소 용역 이 시설 관리 일자리들 여기서 11만 3천 개가 사라졌어요. 도합 3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서 이렇게 됐구나 인정을 해야죠. 네.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이번에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정부 눈치 보고서 인정을 안 하려고요. 근데 약속 받아낸 게 있습니다. 뭐냐? 용역을 줘보겠다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 효과가.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예. 용역을 줘보겠다. 제대로 정부가 조사하면 당연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문제가 된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최저임금을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데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 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거 전부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았으면 쓸 필요가 없는 돈을 갖다가 3조 원을 갖다가 거기다 쓴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 예. 갑질 조사해가지고서 예. 가맹점 수수료 낮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예.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 상가 임대차 5년에서 10년도로 견딜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건 우량 가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억지로 낮추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인하할 수 있을 만큼 인하를 하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수수료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를 그렇죠. 하는 순서가 그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악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때 가서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조사한다고 그러고 카드사들 수수료 낮추라고 하고. 이게 본말이 완전히 전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가 3가지 그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그다음에 공정 경제. 네. 근데 이제 이 공정 경제가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경제 민주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우리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돼야 될 게 갑질도 좀 없애고 그리고 카드 수수료도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그래서 대기업들의 이익이 좀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끔 네네. 이게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거든요. 그 경제 민주화가 잘 되면 그 다음에
좀 소득을, 그러니까 저 최저임금을 올려서 여력이 생겨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돈을, 임금을 더 줄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순서가 가야 되는데 이 순서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지금 우리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경제 정책이 꼭 같이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갈 건 또 먼저 가야 되고 늦게 갈 건 늦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정을 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수정을 안 하려고.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죠.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 인상의 이런 급격하게 29% 2년 동안 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무모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게 그 비겁함과 무모함과 그 중도가 용기거든요. 용기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 만용을 부려서 무모한 정책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국민이 다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저임금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무리를 가져왔다 이걸 인정 안 하는 인정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이제 스티커를 붙여준 그 당원 가게 1호점 가게 기억하세요? 혹시? 예, 그런 기억납니다. 약간 쇼들을 했잖아요. 당원들이 이제 더 많이 찾아와서 가게 장사가 더 잘 될 거다. 근데 그 가게 주인마저도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스티커를 떼고 장사한답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이렇게 이 정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걸 붙이고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보인다. 해서 오히려 민주당 때문에 지금 다 힘든데 그러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당원 가게라는 걸 뗐다. 스티커를. 그 집은 떼고 나서라도 장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그러니까 우리 자영업자들의 지금 힘든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내용 중에 다른 것도 많이 있다라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솔직히 최저임금 인상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담들을 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떠안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3조 원을 그 자영업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효과도 없는 또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우리 당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까지 꾸준히 돼 왔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수용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는 수용을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책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이제 대책이 필요한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무모하게 올렸다라는 걸 자인한 거고 그 대책마저 무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적인 그런 이제 지금 정책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취업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공공 부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 공공 부분에서 81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으로 만들고. 네, 세금 만든다. 그 다음에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이걸 약속했었거든요. 공무원들 해서 우리 모든 지금 젊은이들이 공무원 다 그 노량진으로 몰리고 노량진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포함해서 아무튼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쓴 게 그러니까 쓰겠다고 예산으로 잡아놓고 지금 쓰고 있는 게 54조. 54조면은요. 그 돈으로 공장을 지으면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억짜리 공장을 짓는다. 뭐 54조면은 그런 공장을 무려 5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을 지금 일자리 예산으로 잡아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도 취업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자리 예산 이렇게 늘렸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 걸쳐서 54조 원을 투자 쓰겠다고 이제 책정하고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도 지금 23조 5천억을 편성을 한 예산을 지금 국회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뜯어보니까 그 작년과 올해 그 54조 중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2조 7천억 원 네. 작년에 그리고 올해 3조 2천억이어서 합쳐가지고 5조 9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54조 중에서 예.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 일자리는 어디냐? 일자리가 어디서 있냐? 노인 일자리, 자활사업, 숲 가꾸기.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거리가 다르고 예. 일시적인 소득 보전을 하는 그런 아주 저급한 일자리들이에요. 미봉책이나 예. 실제로 뭐 우리 경제 전문가 계시지만은 어떻게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54조 중에서 나머지는 뭐냐면 실업급여 있잖아요. 실업자들한테 지급하는 네. 실업급여가 12조 7천억이니까 그게 한 35% 되고요. 네. 나머지는 직업훈련 예산, 무슨 일자리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별로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데다가 54조를 썼기 때문에 네. 올해 금년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예산 심의 기조는 내년도 23조 5천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그 심의를 해서 예. 성과가 없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문재인 정부 그 일자리 예산 보면은요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3명 중에 2명이 1년 이내에 그만뒀어요. 오, 3명 중에 2명이 1년 이내에 그만뒀고 아니 비정규직 없앤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불안정적인 직업만 만든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예, 취성패. 그것은 취업자가 38%가 6개월 이내에 그만뒀어요. 그런 일자리 예산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서 R&D라든가 어떤 그 규제를 개혁하고 이런 인프라를 깔고 이런 쪽에다가 앞으로 예산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뭔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예산의 사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국가가 고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무원 일자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또는 뭐 숲 가꾸기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잠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미래 세대에 이제 더 큰 짐을 지우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가 올해 전년도에 한 400조에서 지금 이제 뭐 470조 지금 이제 10% 가까이 이제 예산을 증액을 시키는데 그 대부분의 예산이 이제 일자리 예산과 그다음에 이제 복지 예산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정 안 되니까 지금 SOC를 또 하겠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SOC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근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의 어떤 기업이 잘하게 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R&D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도 줄 수 있는데 이번 정부는 이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부가 예. 성과에만 급급해요. 네. 예.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게 원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원칙을 지키면서 그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걸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별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개혁의 씨를 뿌리고 예. 고통스럽더라도 개혁의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차기 정부나 차차기 정부에서 성과를 거둬내려고 하는 그런 게 정직한 정부지. 응? 지금 당장 자기 임기 내에 말이야 성과 보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차차기 정부한테 더 큰 직무를 준다면 이건 네. 정말 정직한 정부가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늘리는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면 약 한 320조 정도가 그 30년 동안 이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50년 동안에 한 50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금까지. 연금까지. 공무원 연금까지 계산하면 50년 동안에 50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본인 임기 내 순간 취업률 좀 이렇게 높이려고 이렇게 하려고 미래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운다는 게 이건 진짜 아마추어 정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취업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다. 네. 평생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을 누렸다. 네. 하지만은 그 많은 또 짐을 짊어지는 것을 본인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자식들이, 자녀에게 네. 또 물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과 좀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너무 급급한 나머지 네. 정부가 뭐든지 다 해보겠다. 네. 그리고 정부 재정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결국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알게 알겠죠.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니 하면서 평화의 어떤 그런 그 큰 흐름 속에 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안에서 경제 발전도 같이 하면서 성장하면서 일자리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 평화는 좋고 우리가 막 이렇게 기쁜데 근데 이제 딱 뒤돌아서서 나의 먹고 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너무 암울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좀 심하게 말을 하면 평화로운 거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일자리 자금의 그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볼 거거든요. 또한 성과가 없는 것들은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아마 일자리 예산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치고 네. 또 앞으로 예산 심사에서 또 철저하게 효율성 있고 정말 효과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 중심에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 환노위에서 어느덧 노동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최고의 의원님이 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네. 두 분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계속 이제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아마추어 정권만 되면 그래도 저는 괜찮다. 아마추어 정도도 괜찮다. 아마추어라고 하면 그건 무능하다는 것이니까 네. 유능한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건 무능하면서도 오만하고 도전적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진짜는 적극적으로 저는 무능하니.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 김광두 부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제이노믹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고 마약 같다고 그랬어요. 국민 세금 함부로 뿌리면 우리 사회에 열심히 일하려는 자활의 정신이 사라질 거라고 그랬어요. 김광두 부의장이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세계적인 권위 있는 그 기관들 이야기가 더 필요할 테니까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국가 재정만 고갈시킨다고 그랬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경제가 빨리 새로운 성장 모델로 갈아타지 않으면 과거 일본의 장기 불황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경제 수장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이념적 원리주의가 어른거린다고 그래요. 이념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념 가지고서.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그랬냐. 경제 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서 곤란하다. 이분 뜻은 뭡니까? 이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보니까 꼭 실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이거저거. 그러면서 산타클로스 정부. 산타클로스 무조건 퍼준다는 이야기.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 정부를 포기하라. 그렇게 하겠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수장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노동개혁, 규제개혁으로 경제 궤도를 수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노동개혁, 규제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서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렇게만 정부가 해주면 그건 일자리 창출. 민간에서는 좋은 일자리 만들어낸다. 무슨 세금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정부는 전혀 이런 말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은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그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 주도 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마이웨이 선언했고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 아까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심하다고 생각했고 정말 이 무지막지한 정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래도 이 정권은 니들 정권 실패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나라는 내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이 정부는 이 정부도 실패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 등 돌려가지고 정말 이 나라가 걱정되니까 정말 마음이 무겁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결국 또 대책까지 필요한 그런 무모한 진짜 급격한 최저임금 인사 정말 문재인 정부는 무모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네.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는 3조 원의 돈을 책정해 놓고 막상 제대로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무능한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수많은 우리 석학들이나 또 우리 경제를 담당했던 그 과거의 관료 뭐 또 때로는 이제 하는 총재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귀를 막고 불통. 네. 아 정말 답답한 지금 이 일자리와 노동 정책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이 정말 세 가지 문제 무모하고 무능하고 불통인 모습 답답하고요. 저희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진짜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경제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방향을 틀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김동철 대표님, 의원님 진짜 큰 역할을 해주실 걸 기대하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통통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바른미래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양 당이 싸우면서 서로 비난하고 맨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공생관계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작지만 강하게 변해서 대안 제시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바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약속드립니다. 예. 오늘 그럼 여기서 시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김동재 대표님 굉장히 버럭을 열면서 하시고 하셨는데 또 오늘 시간 다 돼서 여기서 마치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제가 우리 김수민 의원님 모시고 내일은 개천절이라 쉬니까 10월 4일 모레 김수민 의원님과 제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국감 이슈 통통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